한반도의 기적은 경제가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됐다. 세상은 한강의 기적을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독재와 전쟁, 외세의 개입 속에서도 이 나라는 이름 없는 시민들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잊지 않는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제러미 라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현대사,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분단 국가와 그 재통합 과정을 연구해온 학자예요. 어릴 적 뉴스 화면으로 봤던 베를린 장벽 붕괴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장벽 위에 올라 춤추던 청년들, 망치질 소리, 환호.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봤죠. 그날 이후 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나라는 둘로 나뉘고 다시 하나로 합쳐졌을까? 독일 통일사를 수년간 파고들며 통일의 명암과 역사적 대가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의문 하나가 제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왜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된 걸까? 처음엔 냉전의 유산이라고 쉽게 정리했어요. 38선.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에서 그냥 선을 그은 거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얕은 결론이었습니다. 독일은 냉전이 끝나면서 통일됐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유독 한국만 아직 분단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이 분단을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한국으로 가서 직접 그 분단의 현장을 확인하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날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색 하늘 아래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무기력하게 서 있었죠.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활기찼어요. 버스 안에선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노인도 있었고 학교 앞에선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치더군요. 분단이라는 단어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로만 존재했는데 이곳의 일상은 너무나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전국, 한국의 분단, 신탁 통치, 한국 초대 대통령. 끝없이 펼쳐지는 키워드 속에서 어렴풋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누군가는 통합을 막으려 했고 누군가는 통합을 외면당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전쟁 때문일까? 아니면 냉전 때문일까? 정말 외세 때문이기만 했을까?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때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고 한국 내부에서는 좌우 합작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대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한국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나라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외세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이었죠. 별 기대 없이 넘기던 카드 목록 속에서 저는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1946년 버치 보고서. 기밀 해제본. 버치는 제가 옥스퍼드 박사과정 시절 이름만 수없이 봐온 인물입니다. 미군정 시절 한국에 파견됐던 정치 고문.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언제나 요약본이거나 인용문 수준이었거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문서는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에 찍힌 일자는 1946년 3월. 그리고 도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어요. 서울미군정청. 한 장, 또 한 장 넘기는데 손끝이 떨렸죠. 그 문서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먼저 한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이승만, 대중적 기반은 약하지만 미국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강한 반공주의자. 김규식, 미국과 소련 모두 대화 가능한 인물. 가장 합리적인 중도 세력으로 평가. 김구, 임시정부 출신으로 민족적 상징은 있으나 대화보다 감정적 판단 우세. 여운형,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으나 좌우 간 소통 가능. 대중적 인기도 높음. 박헌영, 소련의 절대적 충성. 이념 성향이 강하며 대립구도를 촉진시킬 위험 있음. 게다가 미군정은 단독정부 수립을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민주정부를 원했고 실제로 그 시나리오도 있었더라고요. 김규식, 여운형, 그리고 일부 보수 인사들을 연결해
좌우합작 정부를 만든 후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국제적 승인을 받는다.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문서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이념 갈등은 예상보다 심각하며 외부 조정만으로는 통합이 어려울 수 있음. 외세가 강요한 분단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균열이 진짜 원인이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이런 보고서를 왜 지금껏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물론 학계에선 일부 언급되었을지 몰라도 대중적 기억 속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소거된 인물들. 김규식이라는 이름도, 여운형이라는 이름도 제 주변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통합하려 애쓴 이들이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유산으로 남긴 인물들만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날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에 앉은 저 자신이 아니라 1946년 그 회의장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엿듣는 느낌이었어요. 좌우 합작은 가능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들이 극단에 서 있다. 우리는 김구, 이승만보다 김규식을 믿는다. 정치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이 실존하는 문서 속에 적혀 있었다니요. 왜 한국인들은 이걸 모를까? 왜 실패한 통합 시도는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잊혀져야 하지?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만 나뉜 게 아니었구나. 기억에서 분열됐고 진실에서 잘려나갔던 나라였어요. 버치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가던 중 한 줄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인은 통제할 수 없는 민족이다. 처음엔 놀라웠어요. 마치 인종적 편견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의 앞뒤 문장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다 보니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혼란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 절박한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직적이다. 논쟁을 즐기며 모든 사안에 의견이 있다. 절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군사 명령보다 합의를 요구한다. 저는 그 문장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통제 불능이 아니라 정치 감각이 지나치게 높은 민족이라는 말 아닐까요? 한국인은 처음부터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하고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도 당시 미군정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군사적 통제를 기반으로 행정 시스템을 가동했고 현지에 대한 이해 없이 일본 총독부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했죠. 한국인 입장에선 해방이 아닌 주인만 바뀐 식민지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 중장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아일랜드인과 비슷하다.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며 정치에 광적으로 몰두한다. 그 본능은 지금도 남아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걷다가 우연히 노점상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러시더군요. 정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평범한 시민조차 정치란 말을 꺼리는 제 나라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또 다른 날 지하철 안에서 고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말했죠. 그 사람은 친일파 후손이잖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집단 기억이 이렇게 일상에 살아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한국인을 미군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정적 효율과 질서만을 중시했고 논쟁과 시위를 혼란으로 간주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주적 자의식의 발현이었던 거죠. 문득 이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1945년에 한국을 통치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3개월도 못 버티고 철수했을 겁니다. 그들은 논리로 따지고 기억으로 대들며 자신들의 정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현대사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피해자도 냉전의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려 했던 능동적 주체였어요. 1946년 버치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인을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담은 공식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이 제게는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군사보고서도 외교 문건도 아니었어요. 단지 1945년 12월 28일 한국의 한 신문 일면에 실린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울의 국립도서관. 저는 오래된 신문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소련, 한국 신탁통치 주장. 신문 제목은 그렇게 쓰여 있었죠. 모스크바 3상 회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미국과 소련, 영국이 협의한 신탁 통치하는 최장 5년간의 협치 후 독립이라는 조건부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신문은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다시 분할 점령한다. 소련이 한국을 지배하려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내보냈더군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그 안에는 누가 애국자고 누가 매국노냐는 감정적 프레임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신탁 통치 관련 기사들을 모조리 인쇄해 방 안에 펼쳐놓았어요. 의도된 오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임의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중 하나, 조선일보 1945년 12월 28일자 호에. 한국은 다시 식민지가 된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단어 하나하나가 대중의 자존심을 찌르고 자극하게끔 계산된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신문이 아니라 정치 무기라고 적었죠.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죠. 누가 처음 이걸 기획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계 일부에선 메가더 사령부에서 발행한 영문 브리핑 문서가 오역 또는 의도된 직역 형태로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왜곡은 좌우 모든 세력을 충돌시키는 기폭제가 됐죠. 이승만은 이를 반탁 프레임으로 치환하며 대중을 결집시켰고 김구 역시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이라 외쳤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가짜뉴스임을 지적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는 멈췄고 모든 토론은 고함으로 바뀌었어요. 반탁은 애국이다. 이 프레임이 지배한 순간 그 누구도 신탁 통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배신이 되었고 설명은 변명이 되었죠. 가짜뉴스 하나로 나라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한국 현대사는 너무 극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 뉴스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모두가 알게 됐는데도 프레임은 끝까지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반탁 세력은 애국자라는 식의 낡은 구호가 여전히 정치 공간에 남아있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후 좌우 진영은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김규식은 모스크바 회담 결정을 수용하며 5년 뒤 진짜 독립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 말했지만 그 발언은 찬탁으로 왜곡되었고 그를 향한 낙인은 매국노였습니다. 프레임은 언제나 단순하고 단순함은 언제나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그 취한 민심은 이성보다 빠르고 오래갑니다. 그게 역사의 무서움이더군요. 한국의 분단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를 멈춰 세운 건 두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신문의 대문짝만 한반탁 구호들 뒤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인물들이 빠져 있었죠. 그들은 분명히 당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교과서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두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지나쳤어요. 그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서울역사박물관 구석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계기였습니다. 흑백 속 여운형 선생은 양복 차림으로 군중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뒤엔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1945년 8월 일제 패망 직후 이 나라는 기적처럼 독립을 맞았지만 누구도 어떻게 다시 나라를 꾸려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 혼란 속에서 여운형은 일본 총독과 담판을 벌여 조선인 치안대와 행정 조직을 유지시켰고 김규식은 상하이에서 귀국해 민족통합정부를 위한 협상에 나섰죠. 그들은 총도, 당도, 외세도 아닌 합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일렀던 걸까요? 1947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좌우익은 더 깊은 분열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운형과 김규식은 민족통일을 외쳤지만 양쪽 모두에게 비난받았죠. 중도란 기회주의다. 평화주의자는 현실을 모른다. 당시 미군정 문서를 보며 한 구절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중도를 견지하는 자들은 현실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념 대립에 휘둘리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이 나라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의 이름만 기억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믿어요. 조용히 싸움을 멈추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크게 새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며칠 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여운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정막 속에 사진 몇 장, 붓글씨 몇 점, 그리고 이렇게 쓰인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것이다.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운형의 삶을 기록하던 어느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토록 조용하고 절제된 지도자들이 광장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까? 그들이 스스로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소리 지르는 자들로 채워버린 거였어요. 해방 직후 한국은 분명히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친일 청산과 민족 통합, 그리고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김규식과 여운형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좌우 합작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리는 무너졌고 저는 그 이유를 프레임의 전쟁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총파업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배급 중단 철회, 생계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죠. 당시 상황을 보면 공산혁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민중의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을 펼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산당의 선동으로 대구 시민이 폭동. 소련 지령에 의한 한국 내 쿠데타 시도.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시위 진압을 주도한 경찰 지휘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 출신. 그들이 그대로 미군정 아래 경찰로 복귀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자보다 민중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 즈음부터였어요. 모든 사건이 좌익 아니면 우익으로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노조도, 언론도, 학생도. 심지어 식량 배급 항의도 좌익 폭동으로 규정됐죠. 이 나라가 싸우고 있던 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굶주림과 모멸감이었는데 말이에요. 실제 1946년 12월 미군정이 만든 보고서엔 좌우 대립을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민심 통제가 가능하다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철저하게 집행됐습니다. 그 결과 여운형은 암살당했고 김규식은 정치적으로 고립됐습니다. 둘 다 사라졌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반공을 외치는 친일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한반도의 좌우 대립은 위에서 만든 극장이었고 그 극장의 조명 아래선 진짜 지도자들이 모두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장충동의 조용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로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했던 장소. 작은 동판 하나에 이름만 남아있었어요. 그의 죽음조차 설명되지 않는 역사. 역사는 늘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전쟁이 오기 전부터 스스로 분열되도록 설계된 곳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읽은 한 문장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협상가가 아닌 행정가를 원했다. 그 행정가는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워싱턴에서 훈련받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유창하게 읊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그는 민중의 언어가 아니라 강대국의 언어를 말했어요. 김규식이나 김구 같은 인물은 어땠냐고요? 협상에 능했고 민심의 무게를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철학이 뚜렷했죠. 그런데 미국은 그들을 위험 요소로 봤어요. 좌우를 아우른다는 건 그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말이었고 독자 노선이라는 경고로 들렸던 겁니다. 결국 미국은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통합보다는 통제, 설득보다는 복종.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승만 정부의 탄생이었죠. 1947년 미 국무부는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이승만이 아닌 김규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좌우 합작은 실패했고 여운형은 암살당했으며 김규식은 양다리 정치인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외면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고 한국은 그 대가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죠. 그렇게 한국은 또 한 번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나서길 기다렸고 민중이 목소리를 내도
폭도가 아닌 시민으로 불릴 날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끝은 언제였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 질문에 박정희를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좌우 통합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그로부터 약 20여 년 뒤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한국은 경제 개발과 국가 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끝이 진정한 정치적 통합이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박정희는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지만 그가 밀어낸 많은 민주적 담론과 친일 청산 실패, 그리고 한국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남남 갈등, 이념 대립은 그 기다림이 정말 끝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들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한국은 참았고 버텼고 심지어 용서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독재로 흐를 때도 민중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갔고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의 발끝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죠. 지금의 한국을 보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무수한 실패와 모욕을 견디고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미국이 그때 더 성숙했다면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느낍니다.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한국은 단단해졌다고요. 1947년 말 미소공동위원회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국은 회담 결렬을 공식 발표했어요. 그리고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침묵은 무책임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징조였죠. 저는 당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보고서들 가운데 1948년 1월자 국무부 내부 브리핑 초안을 발견했어요.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추진하자. 더는 전체 합의는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그 문장이 훗날 한반도 분단의 사실상 기초 문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한국 내부는 분열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골목마다 자발적인 협동조합이 생겼고 노동자와 청년들은 자체 정치교육을 시작했죠. 저는 한 자료에서 1948년 초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회 회의록을 봤는데 이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기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도 없고 지도자도 확실치 않았지만 그들은 공동체의 주인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남북 총선거 결의안을 냈지만 북측은 반발했고 미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죠. 이 순간이 분단의 시계가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탄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전환이 거대한 폭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전까지 한국의 역사는 늘 피와 고통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의 전환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제게는 이 시기가 마치 폭풍 전의 정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교 문서에는 관리, 전략, 임시정부라는 단어들이 오갔지만 실제로는 수십만의 민중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묻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분단의 책임을 단순히 외세에만 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세의 역할은 컸지만 그 속에서도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한국 내부의 상처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를 덮는 대신 가공해버린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묻고 싶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은 외부가 강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였을까요?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첫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치러진 순간이었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이를 합법적인 정부 수립을 위한 절차라고 선언했고 당시 미국도 이 선거 결과를 자유민주주의의 정당한 출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가가 너무 단편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민족의 절단식이기도 했습니다. 38선 이북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했고 김구와 김규식 등 통합을 주장하던 지도자들은 참여를 거부했죠. 당시 김구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두 조국을 가르는 것을 도울 수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잠시 멈췄어요.
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가슴속 탄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는 누구보다 조국을 원했지만 그 조국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불과 한 달 뒤 9월 9일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권을 세웁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속에서 두 개의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은 두 개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같은 인물도 남에서는 영웅, 북에서는 배신자가 됐고 같은 사건도 남에서는 국군 창설, 북에서는 미제의 앞잡이 등장이라 불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과서였습니다. 제가 남과 북의 당시 초등 교과서를 비교해봤는데 6.25 전쟁에 대한 묘사조차 완전히 다르게 쓰여 있었어요. 남한은 북한의 기습 남침, 북한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도발이라 표현했죠. 같은 땅, 같은 민족인데 어린이들에게 다른 기억이 심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지도자도 이념도 아닌 그저 살아가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었지만 너는 빨갱이, 너는 미제 앞잡이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증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종로의 작은 서점에서 194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일면엔 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이 실렸고 3면 구석엔 아주 작은 기사 하나가 있었죠. 북측, 김원봉 포함 임시인민위원회 발표. 그 문장 아래엔 아무런 논평도 분석도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고 사람들은 그걸 뉴스의 단신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단은 총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사라질 때, 침묵이 길어질 때, 그 공백을 이념과 구호가 점령할 때 분단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의 진실을 거짓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념은 바뀌었고 체제도 달라졌지만 그날의 단절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두 개의 정부보다 두 개의 기억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세계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서울 효자동 경교장. 그날을 기록한 사진. 김구 선생이 쓰러진 자리 위엔 아직도 엉켜있는 피와 급히 달려온 간호병의 운동화 자국이 남아있었죠. 김구 피격.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은 단 4글자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누가 왜 쐈는지도 알 필요 없다는 듯 말이죠. 김구는 단정 반대를 선언한 이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남북 협상을 시도하며 평양에도 다녀왔지만 남한 정치권에선 이미 낡은 이상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결국 그는 평양도, 서울도, 워싱턴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모든 강대국의 시선에서 벗어난 통합주의자는 그렇게 정치적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총을 쏜 자는 안두희.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고 이승만 정부는 짧은 애도 후 바로 다음 날 업무를 재개했죠. 그가 살아있다면 남한 단독정부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그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통합 노력이 실제했음을 증명하는 불편한 진실이 됐을 겁니다. 슬펐던 건 그의 유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이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구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완전히 이승만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종로구 경교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쓰러졌고 그곳에서 끝까지 저항했죠. 경교장 한쪽 벽에는 김구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분단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이 막히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시작된 거였어요. 누군가는 김구는 시대를 잘못 만난 인물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시대가 김구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1949년 6월과 7월. 놀랍게도
김구 피격 사건 이후 미군정 인사들이 남긴 메모에는 전면적 분단 선언이 아닌 조기 봉합 실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단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등을 통합으로 되돌릴 여지를 끝까지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가 총성이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파주 접경 마을에 있는 작은 농가에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지역 문화 연구와 기록 보존 활동을 진행하는 NGO와 함께였죠. 한국 외교부와 협약을 맺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매일 아침 확성기 방송을 들으며 일어나고 밤에는 북한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들더군요. 누구보다 전쟁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도 그 누구보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곳에 계속 사세요? 제가 묻자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그냥 여기 있었던 거야. 서울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는 동안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장은 그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으로 싸우고 있다. 그 일상은 너무도 치열했습니다. 분단을 잇기 위해 웃고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일하며 언젠가 올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승리가 아니라 생존. 복수가 아니라 기억. 분노가 아니라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은 저에게도 남았습니다. 분단은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수십 장의 메모를 정리했어요. 보고서 집필에는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옳았는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를 조용히 복귀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제 연구는 분단 국가들의 정치적 진로를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복잡했고 그만큼 어떤 단정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갈래의 진실이 평행선처럼 흘렀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름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없었어요. 친일 청사는 끝나지 않았고 수많은 갈등은 여전히 교과서와 교단, 언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 속에서도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분노보다 기억을, 증오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잃었지만 정직한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무기 흐름을 분석하던 이탈리아 출신 전략가. 그는 평생 나토와 EU, 그리고 유엔의 안보 설계에 관여하며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만 고민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서 한국의 자주포 하나가 핵전쟁을 막았다는 보고서를 읽고 직접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전략 노트를 찢어버립니다. 그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히 전쟁을 설계해 놓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카 베르톨리니입니다. 나토 전략기획실에서 32년을 보내고 지금은 유엔 분쟁조정국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2025년 4월 22일 전 세계의 위성통신망이 일제히 붉게 물들었죠. 인도령 카슈미르, 파알감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어요. 민간인 26명이 사망했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인도는 파키스탄이 배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면적 외교 단절과 무역 중단, 병력 증강이 동시에 이뤄졌고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됐어요. 인도는 국경 병력을 전면 재배치했고 파키스탄은 핵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켰죠. 양국 모두 핵 보유국.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사태를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2025년 5월 3일 새벽 3시를 갓 넘긴 시각에 위성 한라인이 울렸어요. 카슈미르,
상황 급변. 인도와 파키스탄, 실탄 교전 개시.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핵 보유국 두 곳이 국경에서 실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긴급안보회의 소집을, 유엔은 중재를 요청했지만 국경 너머 전장은 그 누구의 외교력도 막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분쟁이 아니었어요. 제3차 세계대전의 입구였죠. 당시 저는 파리에서 열릴 안보 포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두바이 인근 유엔 중동 연락기지.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보고받은 첫 문장은 모든 무기가 무력화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자교란, 급작스러운 기후변화, GPS 마비.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죠. 미국산 자주포, 러시아산 공대지 미사일, 중국산 드론 전부 침묵했고 오직 하나 유일하게 작동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 이게 진짜냐고 제가 담당 참모에게 3번은 물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내밀었죠. 탄착 오차 3m 이내. 발사 이동 재사격 시간 3분. 해발 2300m. 통신 두절 지역에서도 GPS 보정 없이 자력 조준. 그 자주포는 명령이 아닌 상황을 읽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연락 장교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전세를 바꾸려고 쏜 게 아닙니다. 폭발을 멈추려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계산된 발사였어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포였다니. 어쩌면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저런 차가운 이성의 무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나토 회의에서 전술 지원국 정도로만 다뤘던 그 나라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세계는 한국에 빚을 졌어요. 전쟁이 멈췄고 1억 명의 생명이 위험했던 국경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라의 무기가 묵묵히, 완벽히, 그리고 정확히 발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현장에 도착한 다음 날 인도군 연락장교와 함께 북카슈미르 접경지대를 직접 살폈습니다. 해발 2500m. 숨이 턱턱 막히고 폐는 얼얼할 정도의 고지대였어요. 그런데도 군용 차량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곳곳에 포격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그중 유독 눈에 띈 건 기괴할 정도로 정교한 포탄 낙하 지점이었어요. 탄착 반경이 너무 일정했거든요. 마치 수학자가 계산한 듯한 타격 패턴이었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인도 장교가 먼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디 맞았는지 아십니까? 전선 후방 보급로, 통신 차량, 미사일 배치 전지점입니다. 병사 쪽은 일부러 피해간 흔적이 확실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타격 목표가 적 사령부라면 대개 병력 밀집 지역까지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목표물만 골라서 정확히 사람은 피해서 쐈어요. 이건 우연도 AI 자동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멈춘 의도된 자제였죠. 그리고 K9 자주포만이 유일하게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어요. 현지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산은 버퍼링 걸렸고 러시아산은 GPS 신호를 못 잡았어요. 미국산 자주포는 배터리 소모가 심해서 중간에 꺼졌죠. 한국 K9만 끝까지 작동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무기를 수출할 때 조건을 붙였다는 점이었어요. 민간인 거주지 사용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죠. 무기를 팔면서도 이건 싸우되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가르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본 건 쇳덩이가 아니었고 강철이었고 침묵이었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계산했고 그 계산은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 작전 보고서를 쓰려던 손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략이라 부르던 건 아마도 너무 쉽게 죽음을 전제로 했던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K9은 전쟁을 이기는 계산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기술보다 정신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구나. 침묵의 거인을 만나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을 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단 한 대의 포가 전세를 막았다고? 그게 진짜 한국의 실력일까? 한두 번의 기적은 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기적이 아니라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서방의 자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괴물 같은 나라를 보여주었죠. 먼저 워싱턴. 나토 전략회의에서 한국은 늘 미국 종속국가로 분류됐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방어 불가능. 위기 시 미국의 즉시 개입 필요. 보고서마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됐죠. 심지어 몇몇 참모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미국 없으면 버틸 수 있겠어?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애초에 알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들여다본 한국은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GPS 끊겨도 작동하는 독립항법, 미국 없이도 작동 가능한 지휘 통제망, 국산 미사일, 국산 전차, 국산 위성, 국산 데이터 링크. 이건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동맹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완전 자립형 구조였어요. 심지어 미군이 사용하는 일부 전자전 부품조차 한국에서 OEM 공급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잠시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걔네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걔네한테 빌려 쓰고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군사 퍼레이드도 안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을까? 답은 너무도 단순했어요. 드러내는 순간 효용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전략은 침묵을 무기로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건 서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항공모함을 자랑하고 핵탄두를 보여주고 예산을 불려서 위협했어요. 그 와중에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은 진짜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한국의 방위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격파보다 견제, 정복보다 억제. 포병은 포격보다 이동을 먼저 훈련하고 특전사는 제압보다 은닉을 먼저 배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는 전장 설계.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나토가 그토록 많은 자산을 동원하고도 매번 위기를 놓치는지. 우린 전투를 보여주려는 나라들만 분석했으니까요. 보이지 않던 나라는 늘 배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음 자체가 전략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아 보이기를 택한 나라였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방위산업시설부터 둘러보려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안내받은 장소는 공장도 아니고 군 기지도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 정문에서 안내받고 들어가는데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같군요. 전투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연구동, 군사기지가 아닌 모바일 부품 라인. 그런데 그 속에서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라인에서 만든 기술 일부는 K2 전차의 데이터 링크와 연결돼 있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간 기술이 전장에 올라간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전지 기술은 군용 드론에 들어가고 LG CNS는 군 지휘체계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하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사일부터 인공위성까지 다 다루고 있었어요. 이건 군산복 합체가 아니라 민군 산정 통합체제였죠. 그리고 그 연결 방식이 놀라웠어요. 미국처럼 군이 기술을 민간에 하다라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이 먼저 개발하고 군이 그걸 조용히 가져다 써요. 그럼 이 기술들이 모두 국산입니까? 제가 묻자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핵심 부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입하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우린 이미 다 겪어봤거든요. 이 한 문장에 전부 들어있었어요. 한국은 믿지 못할 외부를 상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혼자서 만들기 시작한 나라였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미사일 부품을 미국이 갑자기 끊었을 때 그들은 도면 없이 역설계했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끊자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특정 광물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한국은 조용히 다른 나라와 공급망을 우회 연결했어요. 그건 계획한 거였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늘 누군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무기 이전에 철학부터가 생존이었어요. 이건 국가 전체가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일반 회사들이 각자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필요할 땐 전시체제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람이 평소엔 숨을 쉬고 걷다가도 위기 순간엔 무의식적으로 달리기 모드로 전환되는 것처럼요. 이 나라는 평시에도 비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른 곳은 아주 작고 조용한 회사였어요. S&T모티브. 이 회사는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중소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국내 특수부대의 소총을 제조하는 핵심 업체였어요. 그 작은 사무실에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기는 총과 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더군요. 군복도, 총도, 탄약도 보지 못했지만 전쟁을 준비한 국가의 완전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완전히 작동하는 무기 체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포에 있는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하게 됐죠.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징병제가 폐지된 지 오래고 서유럽 대부분도 예비군 체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훈련장을 둘러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있던 이들이 전부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까지 포함된 일상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소에는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고 밤엔 친구들과 치맥을 마시며 웃던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훈련복을 입은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건 군인 흉내가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몸에 남아있는 정확한 사격 자세, 탄창 교체 속도, 후퇴 시 대형 유지. 이건 최소한의 훈련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훈련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매년 이렇게 훈련합니까? 그는 대답했죠. 예. 1년 차 6년 차까지는 일정 수준의 실전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 후에도 민방위 훈련, 실시간 재난 대응 교육이 이어져요. 그 순간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군대는 떠났지만 군인은 남아있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세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젊은 남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게임 얘기, 취업 얘기, 연애 얘기로 웃음을 터뜨리던 그들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예비군 오사단은 확실히 대응 빠르더라. 나도 거기 나왔어. 아마 전시되면 곧장 동원될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전시 동원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청년들. 이건 유럽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차량 안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어요. 대피소 위치 앱 다운로드 안내. QR코드를 찍으면 내 위치 기준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가 나오는 구조였죠. 심지어 6호선 모역에는 대피소가 아닌 군 지휘통제 벙커가 민간용으로 위장돼 있다는 정보까지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야간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 한 명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지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죠. 그 순간 전율이 올라왔어요. 총을 쏠 줄 안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훈련된 국가적 DNA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군을 예산 항목으로 보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억제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무기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기억하는 군인이었죠. 처음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이 나라는 국민 전체가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어선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기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처음엔 미국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때 미군이 전술 매뉴얼을 제공했고 무기 개발에도 많은 기술을 이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어느 나라의 방식과도 닮지 않았거든요. 미국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러시아처럼 대량집 중형도 아니며 중국처럼 보여주기식도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무기 철학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지상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차 12m 이내에 명중하는 정밀 미사일. 그런데 이 무기가 핵탄두 없이도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기술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질문을 반복하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리를 때렸어요. 그들은 배운 게 아니라 만든 거였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미 공군 F-35의 아류작이라 여겼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내부 구조부터 작동 방식까지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수출을 막은 기술 부품을 전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센서 퓨전 알고리즘까지. 어느 나라든 손 벌렸을 부분을 한국은 우리는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쯤 되면 운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어요.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동맹이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언제든 단절을 전제로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스스로 파고든 집요함. 그 집요함은 산업 전반으로 이어졌어요. AI 기반 전장 시스템 킹스파이더, 자율 드론 체계 벌떼 네트워크, 그리고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까지 통합 제어하는 C4I 시스템. 이건 미군조차 실시간 연결에 애를 먹는 부분인데 한국은 민간 네트워크와 연동시켜 이미 시험 중이었어요. 무기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 작동시키는 네트워크 전쟁 개념. 제가 나토에서 20년간 시도만 해오던 걸 이 조용한 나라가 벌써 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의 근간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계산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지휘소, 적 통신망, 이동 경로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작전. 핵을 쓰지 않아도 상대국 지휘부만 정밀 타격해 완전한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였죠. 이건 방어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겁내지 않되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한 장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전쟁을 막는 설계를 넘어 이젠 설계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가르쳤는가? 그건 외부가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르쳤고 결국 세계를 뒤엎을 전략을 만든 거였습니다.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드론. 지금까지 내가 분석한 한국은 무기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정작 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그 무기를 움직이는 국민들이었죠. 서울 강북구. 민방위 훈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갔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나는 의식일 줄 알았죠. 그런데 도착한 그 건물 앞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교사, 회사원, 배달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훈련복도 없이 그냥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피 경로 숙지, CPR 훈련, 화재 진압, 유사시 통신체계 전환. 그리고 마지막엔 실제 상황 가정 모의 훈련까지 이어졌거든요. 가장 놀란 건 훈련자의 표정이었어요. 지루해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진지했어요. 마치 자기 역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 아는 사람들 같았죠. 훈련을 마친 뒤 저는 한 시민에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죠. 우리 가족이 여기 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 말이 뼛속까지 박혔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전선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국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AI 기반 대피 경로 분석, 실시간 병원 정보 전송, 헬기 통제, 도시 통신망 백업 시스템까지. 하지만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시민 참여 앱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안전신문고. 전 국민이 불법 건축물, 도로 위험, 화재 위험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 앱에 하루 평균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죠.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시민이 행정망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시민이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물리적 국경선보다 사회적 반응 속도가 빠른 나라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는 단지 평시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유사시엔 전 국민이 군사적 대응망에 자동 편입될 수 있도록 짜여 있었죠.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 대피 경로가 전송되고 각자 위치 기반으로 비상식량 보관소와 방독면 위치를 안내받아요. 모든 대중교통은 전시 전환 모드로 통제 가능하고 지하철역은 곧장 국민 대피소로 전환되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전시엔 군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민 군사 네트워크였어요. 제 비행 일정은 원래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흘째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조사였어요. 인도 파키스탄의 K9 배치, 그 실전 효과, 수출 실적 분석.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데이터를 보는 분석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도된 침묵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방홍보원. 그곳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전략 포럼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공식 발표자는 아니었지만 좌석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영국 전략평가국의 마크 터너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한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적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 이건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몇몇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누구도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이 더는 하위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준비하지 않지만 그들은 매일 준비하거든요. 이 나라는 선제 타격을 외치지 않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와도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고 적의 움직임에 맞춰 정확히 전방을 재정렬하는 나라. 그건 훈련이 아니라 사회적 리플렉스였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역 대피소엔 전국 단위 지휘 체계와 연결된 정보통신 장비가 숨어 있었고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는 대학생은 전시엔 포병 관측병으로 자동 편입되는 신원이었죠. 국방력은 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전시 편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약해 보여야 오래 산다는 생존의 역설. 그 철학을 국가 시스템 전체에 녹여낸 나라. 귀국 전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토 전략 분석센터 보고서 초안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설계의 기준이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전략가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까지 확신해도 되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이 나라가 총을 꺼내기 전에 이미 그 총보다 무서운 것들을 봤거든. 그건 무기보다 빠른 행정망, 군대보다 정교한 시민 참여, 그리고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국가 전체의 생존 집중력이었죠.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이 조용한 나라를 얕보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는 침묵 속에서 준비를 마친 나라니까요.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